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일본의 경제 침략 1년을 잠깐 복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제 소주제는 한일전, 우리가 질 수가 없었던 한일전이었습니다. 절대 질 수가 없었던 한일전이요. 우리 한일전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슈퍼맨 같은 힘이 발휘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의 국가들이라든가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가 어떤 경쟁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긴장들을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하고 하게 되면 무조건 다 이겨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그래서 한일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질 수 없는 이런 이제 우리가 국민들의 이 바람이 사실 지난해도 이제 그대로 사실 이제 표출이 됐었는데요. 한일전에서 우리가 사실은 완승을 한 겁니다. 완승을.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를 철회는 안 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다 철회를 했어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내용상으로는 다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세계 경제 규모 3위인 나라가 공격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고 자기 나라 기업들한테 일본 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상태로 게임이 끝났으니까요. 우리가 이긴 거죠. 우리는 피해가 거의 없고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요. 거의 없고요. 그런 점에서 이건 우리가 완승한 게임이죠. 실제로 완승한 게임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이유는요.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우리 내부만 단결하면 우리가 완승하는 게임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뉴스 공장에 나가서 제가 얘기를 한 이유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 경제가 너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일본하고 싸움을 할 만하다.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건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상당히 무모한 이제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싸움을 걸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상대해 줄 만하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부의 단결이다. 내부의 단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의 단결을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 적이 쳐들어왔는데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뭐냐면 이 침략을 당한 사회는 먼저 이제 아무래도 충격을 받고 더군다나 갑작스러운 침략 상황에서요. 그러면 이제 혼란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가 이 침략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그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소위 말해서 사회의 여론들이 분열될 수가 있죠. 사회 여론들이 분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여론이 분열된다는 것은 내부 갈등이 이제 그러니까 증폭이 되는 거죠. 지금 외부에서 지금 침략해 들어왔을 때는 내부가 꽁꽁꽁 단결을 해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부가 이게 만약에 분열이 되게 되면은 싸움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싸움도 할 수가 없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부 단결만 되면은 이건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다. 내부 단결을 단결하고 시간만 지나면은 일본이 가면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게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이제는 그때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이제 그걸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뒷받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아베가 누렸던 것은 제가 뉴스공장 나가서 그 당시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고분고분한 정권, 일본의 고분고분한 정권으로 교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음흉한 시도가 여기 깔려 있다.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한 나라의 그러니까 주권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든 정부를 아베 정권이 그걸 흔들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유행했던 말이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것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저도 더불어시민당 정당 활동하면서 현충원에다가 제가 방명록에다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제 작은 미력을 보태겠습니다. 이런 이제 방명록을 작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호시탐탐 그러니까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뒤흔들려고 하는 일본의 이 군국주의 세력들에 그러니까 이 침략에 대해서 지난 1년을 회고해 보게 되면 참 감격스러운 시간들이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내부 단결이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또 내부가 단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였었냐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싸움이 붙어서 아무리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내부 단결을 하더라도 절대적인 힘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없으면은 이거는 무모한 그러니까는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희생만 그러니까 유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싸움하는 방법보다는 타협하는 방식을 오히려 저도 권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하고는 싸울만 하다. 예, 일본은 지는 태양이고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이기 때문에 싸울만 하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당시에 일본의 요구가 여러분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대법원에서 재작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내렸죠. 1인당 1억 원씩에 대한 유로금을 이제 배상 판결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경제 침략을 한 거잖아요. 경제 침략을요. 근데 사법부에서 그러한 판단 내린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기는커녕 그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불만을 제시하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한국 정부보러 해결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일본은 스스로 뭐냐면은 상권 분립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요. 사법부를 그러니까 행정부가 그러니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러니까는 비민주주의적인 사고가 아베 이 군국주의 세력들 머릿속에는 그대로 이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사법부 개혁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부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개입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그런 짓을 했었었죠. 그렇죠? 박근혜 정부가요. 그런데 우리가 박근혜 정부는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들한테 예면을 당한 거고요. 국민들한테 축출당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침략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저희 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힘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없는 동안에 옆집에 사는 사람이 강제로 끌어다가 저희 아버지는 강제로 일시켰어요. 노임도 제대로 안 주고 강제로 일시켰어요. 저희 어머니는 능욕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라 그러니까는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배상을 하라고 판결 내리니까 뭐냐면은 너한테 물건 안 팔겠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냐면은 네가 파는 물건은 우리 안 사겠다. 이 정도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게 불매운동이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불매운동을 하는 걸 가지고 일부 많은 전문가들, 조중동을 비롯해서 이런 보수 언론들은 좀 제가 1년 전을 좀 복기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1년 전에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거는 어린아이하고 애가 싸우는 거다 해가지고, 미리 김빼기 작전으로, 미리 가서 항복을 하고, 미리 무릎 꿇고 그러니까 아베한테 그러니까 타협을 하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는 주문을 계속 제시했었잖아요. 당시에 조중동이라든가 우리 사회 그러니까 소위 이 얼치기 전문가들이요. 그렇죠? 얼치기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문가는 뭐냐면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훌륭한 의사는 뭡니까? 훌륭한 의사는 마음씨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마음씨 따뜻한 의사도 필요하지만은 실력 있는 의사인 거죠. 실력 있는 의사는 뭡니까? 환자가 고통당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고통으로부터 고통에 대해서 치료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전문가라는 것은 자기의 가치관이라든가 신념을 가지고 주장하면 안 돼요. 정확한 현실 파악 속에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치기 전문가들이 나와서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한테 겁을 줬죠. 겁박을 했죠.
이건 싸움을 하게 되면 한국 경제, 한국 반도체 산업 박살난다, 한마디로. 예? 이런 식의 이제 겁박을 하고 그랬잖아요. 저도 방송에 나가서 엄청나게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엉터리 주장에 계속 맞대응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떠들어댔죠.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었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가 1년 전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제 주장이 틀렸으면은 저 더 이상 이렇게 방송 활동 같은 거 안 합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쪽팔려서 못 합니다. 그렇죠?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엉터리 얘기한 사람이 버젓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는, 예? 또 다른 얘기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건 제가 볼 때 그거는 전문가로서 그러니까는 온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전문가나 그러니까 공직자들은요,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더구나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교수나 학자들이잖아요. 교수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당당해야 됩니다. 예? 학생들이 뭐냐면 그 선생의 행동과 사고를 보고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는 것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부족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니까는 이 길을 제시해주고 한 것에 대해서요. 자, 그런 점에서 작년에 제가 이제 이 한일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런 평가를 했던 것은 뭐냐면은, 자, 일본이 그러니까 그런 이 소위 말해서 전쟁 만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전쟁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전시 기간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약자들입니다. 여성, 어린아이, 노인 이런 분들이 더 이제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전쟁 범죄를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일본이라는 국가가 주도를 해가지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전쟁 범죄는 원래 시효도 없습니다.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라는데, 그것에 대해 그 자기들이 잘못한 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니까는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막 우리 정부를 교체하려고 하고 앉아있고, 예?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대응한 것은 그냥 불매운동 정도 한 거예요. 불매운동. 그러니까 니네가 파는 물건 못 사겠다. 그 정도도 안 한다면요, 이게 사람이 아니죠. 그 정도도 안 하면은, 예? 옆집 사람이 저희 집에 안방에 들어와서 저희 부모님을 막 패고, 예? 강제로 끌어다가 일 시키고 저희 어머니 능욕까지 했는데 제가 그냥 무릎 꿇고 빌면서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건 얼마나 사실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깨시민들이 불매운동 하면서 제가 감격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구호가 뭐였었죠? 개싸움은 국민들이 할 테니까 정부는 당당하게 원칙을 지켜달라.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참 감동했었습니다. 진짜 감동했었어요. 정부가 지키라는 원칙이 뭐였었습니까요? 대통령한테 우리가 원칙을 지켜달라고 한 게 뭐였었습니까? 국민들이요. 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역사 정의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죠.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역사 정의와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문명사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짐승이 사는 사회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짐승이로 살 수가 없다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또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까요? 어린 학생들이요. 고등학생들이 뭐라고 나왔습니까요? 미래는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들은, 부모님들은 지금 견뎌내달라. 지금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견뎌내달라. 미래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저 그거 보고 또 한 번 눈물 나려고 그랬었어요. 야,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젊은이들은 일본의 젊은이들하고는 틀리구나. 우리 사회 미래는 희망이 있구나.
제가 이걸 느꼈었어요. 그 속에서 부모들이, 어른들이 비굴하게 그러니까 살지 말라고. 예? 만약에 비굴한 모습을 부모들이 비굴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짐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배울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일전의 싸움은 우리 국민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우리 사회가 문명사회로 도약하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었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돈 몇 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그래서 뉴스공장 출연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스베이다에 출연을 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아베한테 3가지 고맙다 하면서 땡큐 아베를 제가 3번을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의 비극이 뭐냐면요. 트라우마가 뭐냐면요. 우리가 36년간 식민지를 겪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36년은 한 세대가 넘는 기간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죠. 3가지 트라우마를 얘기를 합니다. 알제리 지식인인 프랑츠 파농이 얘기하는 건데요. 정치적인 종속성.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정치적인 종속이 돼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군부 독재 정권까지는 군부 독재 정권의 그 수괴들은 대부분이 다 뭐였었습니까? 박정희를 비롯해서 김종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군인들이었었어요. 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다 일본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일본을 따라하기 하고, 네? 이런 모습들을 숱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의식은 식민지식에 살면서 그러니까는 이 일본인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열등감, 이게 뼛속까지 스며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독립된 조국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일본의 정치를 흉내를 내고 앉아있고, 일본 정치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 앞에서 그러니까는 굽실거리고요. 정치적인 종속성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종속성이 가장 먼저 그래도 우리가 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오래가는 트라우마가 뭐냐? 경제적인 종속성입니다. 경제적인 기술적인 종속성입니다. 예, 식민지 시기에 오랫동안 살다 보면요. 식민지를 지배했던 나라가 자기들이 원하는 경제 구조로, 자기들이 원하는 산업 구조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독립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의존도, 기술적인 의존도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한동안은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립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들, 재벌 총수들이 과거에 유행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연초가 되게 되면은, 해가 바뀌게 되면은 국가든 기업이든 모든 조직들, 그리고 심지어 개인 가정들도 새해 첫날 아침이 되면은 뭘 합니까요? 한 해 그러니까 다짐들을 하죠. 올 한 해는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국가는 대통령이 걸어가지고 우리가 연두 교서를 발표하고 그러죠. 올 한 해 그러니까 국가의 그러니까 어떤 국정 목표 같은 것들을 국민들한테 밝히는 거죠. 기업인들도 그런 거 합니다. 기업인들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요, 유행하는 게 뭐냐면 연말이 되게 되면은 다들 바다 건너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왜 가냐 그러면은 새 사업을 구상하러 간다 그래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러 간다 그래요. 그래서 연말 연초를 일본에서 보내고 돌아와가지고 그 기업의 새로운 사업 구상을 밝힙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본 기업의 어떤 사업 방향을 쫓아서 모방하는 이런 행태였던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종속성이 그렇게 여러분들 그게 지금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기억들 나실 거예요. 지금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90년대 이후 혹은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어렸을 때 얘기니까는 잘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80년대까지 이것이 흔한 모습이었었어요. 우리 사회에요. 우리 사회에 흔한 모습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가장 이제 트라우마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 트라우마가 뭐냐면은 의식의 식민지성입니다. 의식의 식민지성이요. 의식의 식민지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36년간 지배당하면서 소위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열등한 국민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열등한 국민으로. 우리 스스로를 그러니까 비하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거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일본한테 이길 수가 없어. 이런 패배감들을 그러니까 의식 속에 내재화돼 버리는 거죠. 내재화된 거죠. 이것이요. 의식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 죽을 때까지 지배한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일제시대 그러니까 만약에 살았던 30년대생들이요. 30년대생들이 지금 만약에 30년생이면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연세가 얼마가 되십니까요? 30년생이면요. 90세죠. 90세. 그렇죠? 30년생이면요. 40년생이면 80세고요. 그렇죠? 그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일제시대니까 살았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그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무래도 살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전에 살았던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당시에 만약에 그러니까 80년에 60세이셨던 분은 몇 년도생입니까? 1920년생이에요. 1970년에 60세이신 분은 1910년생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일제시대 태어나고 젊은 시절을 살았던 분들이 꽤 많이 살았던 이 시간이었었어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기간은요. 90년대도 상당 부분은 그런 시기였었고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상당수 부분들은요.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열등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재화되어져 있어요. 내재화되어져 있어요.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청산이 안 되어지고 또 돌아가신다고 청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있죠. 근데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학교교육보다 가정교육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 잘하면서 부모님한테 더 많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자녀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바라보는 세계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은 부모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대를 이어가면서 그러니까는 이 의식의 식민지성이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절대 넘을 수 없는 산. 이런 걸로 이제니까요. 그 열등감, 패배주의가 이게 이제 우리 의식에 그러니까 이게 스며들어가져 있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극복하기 힘든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 파농이요. 그런데 제가 이 세 개의 트라우마를 그러니까는 일거에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저는 그래서 아베한테 땡큐 아베 이렇게 얘기했죠. 자, 왜 그렇습니까요? 한일전이 붙으면서 일본의 경제 침략이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토착 애구들이 발호를 했잖아요. 일본하고 싸움하면 안 된다. 일본하고 싸우면 우리가 묵사발 당한다. 그러니까 가서 그러니까는 빌어라. 예? 뭐 이런 식의 주장과 논조를 폈던 사람들. 소위 토착 애구들이 막 발호를 했잖아요. 예? 발호를 했어요. 지식인들, 정치인들, 예? 언론인들, 심지어 법조인들 속에 많은 숨어 있었던 토착 애구들이 다 커밍아웃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토착 애구들인지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하고 도올 김영옥 선생이 올해 4.15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거죠. 한일전이다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 이 토착 애구들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다 해가지고
한일전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자, 두 번째 뭡니까? 일본한테 만약에 일본의 경제 침략에 우리가 침략한 거 아니에요. 일본이 침략한 것에 대해서 경제 규모 3위인 미국, 중국 다음으로 더군다나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미국 다음으로 그러니까 큰 경제 대국이 소위 말하는 경제 대국이라는 일본이 침략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걸 무찔렀어요. 방어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이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경제 침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그렇죠? 경제적인 종속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는 기회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일본한테 만약에 이겼어. 이 군국주의 그러니까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일본 극우 아베 정권의 침략을 우리가 이겨냈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열등감이 일시에 그러니까 해소가 될 게 아닙니까? 예? 아, 일본 우리가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예? 우리가 이겼어요. 이기게 되면은. 그렇죠? 우리의 열등감은, 우리의 패배주의는 일거에 그러니까 해소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저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분단이 종식돼야지만이 가능할 줄 알았어요. 과거에는요. 그런데 아베가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아베가 경제 침략을 해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그 경제 침략을 막아내야 되는 우리는 과제를 가졌던 것이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기에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모든 종속성들을 다 일거에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제공해준 아베한테 너무 고맙다 해서 땡큐 아베 제가 그걸 유행어를 만들었었죠. 아베 땡큐라는 말 제가 만든 유행어였었습니다. 다스베이다에서 제가 7월 10일 날 나가서 그 얘기를 했었죠.